박합식의 영화인문학 제8편, 오늘의 영화는 뷰티풀 보이입니다. 이 영화는 자녀가, 이웃이, 그리고 배우자가 중독인 사람들에게 바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한 편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쓴 시입니다. 이 시 한 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겠습니다. 내 아름다운 소년을 본 적이 있나요? 불행히도 소년은 끔찍한 병에 걸렸어. 나의 아름다운 소년아, 눈부신 그때로 돌아와줘. 내 삶의 빛, 나의 모든 것. 이 영화는 영상도 아름답고 대사도 아름답습니다. 아들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보이시죠? 아버지가 쓴 책입니다. 데이비드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을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다. 우리가 대중들 앞에 노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만 이 글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힘을 얻게 되었고 닉 역시 글을 쓰면서 담대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뷰티풀 보이 책이 영화 뷰티풀 보이가 되었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입니다. 이 영화 안에 OST가 나옵니다. 뷰티풀 보이라는 제목이 존 레논의 노래 뷰티풀 보이에서 왔습니다. 그게 영화 원작 뷰티풀 보이가 되었고 그리고 영화 제목 뷰티풀 보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존 레논이 아들의 탄생을 축복하고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감독을 보겠습니다. 펠리스 반 그레니엔 감독입니다. 그리고 아들 닉 세포 역을 맡은 티모시 살라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빠 데이비드 스티브 카렐입니다. 코믹 연기에 주로 많이 출연했는데 이번 영화에 굉장히 담담하게 잘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캐런과 친엄마 비키, 대충 가족 관계를 아시겠죠? 그리고 10살 넘게 차이 나는 이쁜 두 동생도 나옵니다. 그러면 닉이 왜 마약을 시작했을까요? 왜 마약 중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약을 그렇게 끊기가 힘들었을까요? 마약 중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나의 아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마약 중독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던졌던 질문들을 영화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닉의 가족들입니다. 아버지 데이비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새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쁜 동생들이 2명 있습니다. 늘 데이비드는 가족들하고 아들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엄마 캐런은 사이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닉과. 근데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나는 진짜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이전 가정에 아들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영화가 현재 과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책 뷰티풀 보이의 글들도 제가 조금씩 넣었습니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머스 린치의 우리의 본 모습 중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 그 아이를 구원하지도 보호하지도 해로운 길을 못 가게 말리지도 고통을 막아주지도 못한다. 고작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데이비드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 속에 데이비드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닉이 어떤 소년인지 보고 싶죠? 닉은 글쓰기도 잘했습니다. 독서도 좋아했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연기도 잘했습니다. 너무나 영리한 아이였기에 아버지는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약 중독이라는 걸. 영화 속의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닉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이틀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집에 있는 닉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닉이 돌아왔네요. 근데 차가 부서져 있습니다. 닉의 얼굴은 엉망이고 약에 취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급하게 닉을 재활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재활원입니다.
닉은 실제로 7번 재활원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9번의 재발이 있었고, 첫 번째 재활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닉을 보고는 체내에 약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 확률이 낮으면 25%, 높으면 80%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닉이 재활원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닉이 사라졌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럼 닉이 사라졌다면 찾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재활원 밖에 나가면 재활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발 역시 회복의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말에. 그리고 닉을 하염없이 또 찾아났습니다. 닉을 찾아났으면서 옛날에 좋았던 과거를 또 회상합니다.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차에서 말이 하나를 닉이 아빠한테 근하면서 피워보라고 했던 기억, 닉이 대학 6군데나 합격했던 기억들, 그리고 한심한 현실이 싫다고 이야기했던 기억들,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중 저 멀리서 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처참합니다. 마약을 하고 쓰레기통 근처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활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닉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마약을 하고 있다고. 12살부터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중에 최악의 마약인 크리스탈 메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닉이 자신을 속인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아버지는 과거를 또 회상합니다. 이게 스핑을 하는 장면인데 닉이 멋있게 스핑을 합니다. 그런 거 있죠. 파도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져 있는 장면 속에 닉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풍처럼 파도가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닉을 덮치려고 하고 그 순간 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닉이 너무나 멋지게 보드를 타고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이 모습을 보고 닉의 모습이 너무 찬란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닉은 멋진 아들이었다는 거, 이런 과거를 계속 회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닉이 재활원에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고. 닉은 이미 6군데나 대학을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재활원에 있는 사람들이 닉 보고 너는 글도 잘 쓰고 하니까 대학도 합격했으니까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니 대학을 가라고 옆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닉이 대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심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후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활원 기간이 끝났다고 대학을 보낸 거는 너무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닉에게 반합니다. 닉이 좋아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시인데요. 찰스 부코스키의 시입니다. 그 당시에 우울했던 청소년들이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준 시라고. 그러면 어떠신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난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떠돌았다. 내가 싫어하는 건 할머니, 결혼, 영화, 금이, 청소부, 영국 억양,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호두, 그리고 주황색, 대수학엔 화가 났고, 오페라엔 구역질이 났고, 찰리 채플린은 가짜였고, 옷은 남자답지 못한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다. 이 시를 보면은. 근데 그 당시 대학 서점가에서 제일 많이 도둑맞은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우울함과 불안감을 이 시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닉이 또 마약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한 약병에 든 약을 그냥 먹어버립니다. 모임에 갔을 때.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마약을 삽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뒤에 플랜카드 보이시죠? 닉의 동생들이 저렇게 형이 돌아온다고 환영한다고 만들어 놓은 플랜카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밑에 뭐가 있을까요? 네, 제소포가 숨어 있습니다. 닉의 동생이 이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동생들한테 사랑도 넘치는 닉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이 또 늦게 들어옵니다. 닉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차립니다. 닉 얼굴만 보고도 얼굴이 들들들 떨리고 있고 턱도 막 떨리고
눈도 막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약을 또 하냐고 물어보니 닉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학기 내내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줄곧 했어요 하면서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는 너무 참담합니다. 그런데 닉이 갑자기 나가면서 자기 방에 두고 나간 노트를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그 노트에는 닉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닉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닉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꽃의 하늘이 얼마나 해롭겠어. 왜 끊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절제하고 잘하면서 하고 있는데 약은 흑백이던 내 세상을 칼라로 바꿔주었다. 그건 포기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다.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약을 더할수록 마주할 필요가 없어져.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 같다. 이 시를 읽고 아버지는 닉을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망갔던 닉을 아버지는 찾아놨습니다. 그 일기장을 읽고 난 이후에. 근데 아버지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내가 닉을 찾았을까요? 한 줄기의 희망을 가지고 닉이 마약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만났어. 닉의 뺨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고. 근데 닉은 이미 또 마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책임감 있게 잘하고 있고 5일 동안 마약을 끊었고 그래서 아버지 돈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줄 수가 없죠. 돈을 주면 또 마약을 할 거니까. 돈을 주지 않자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나를 통제하고 나의 양육권이 엄마한테 갔어야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또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이 나가버렸으니까 닉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가정법의 학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이혼을 하고 가까운 곳에서 다들 같이 살았더라면 또 만일 내가 일관성 있게 교육을 했더라면 또 만일 내가 한계를 엄격하게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마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닉하고 재미로 마리화나를 피웠던 기억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음악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닉의 얼굴하고 똑같은 소녀를 보면서 닉을 봅니다. 이 소녀도 재활원에서 방금 나왔다고 했습니다. 메스의 맛은 잊을 수가 없다고. 코카인의 1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또 무너집니다. 지금 닉이 메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메스를 해봅니다. 메스를 하면서 옛날에 같이 마리아나를 했던 그 기억을 또 되살리면서 내가 무슨 단초를 만들어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버지는 이것은 정말 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매거진을 찾아갑니다. 한 번씩 글을 기고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크리스탈 메스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크리스탈 메스는 즉각적인 희열감을 주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약효가 사라지면 도파민의 60%가 빠져서 투약량을 계속 늘리게 된다고 합니다. 2배, 3배의 느낌이 올 때까지. 그리고 신경 손상이 심해지면 투약 충동이 또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메스는 또 실제로 뇌를 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근거로 보면은 메스 중독자들은 의지가 있더라도 치료 과정에 참석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치료 과정에는. 그리고 성공률은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또 무너집니다. 도망쳤던 닉이 또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잡고 싶었고 뺨도 만져보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먹여보고 싶었고 호텔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결국에 또 재활원에 들어가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활원에서 또 도망을 친 뒤였습니다. 그런데 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먼저 아버지에게 또 전화를 해서 닉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이제 약은 질렸어. 끊을 거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됐잖니 어떻게 끊을 거냐. 아버지는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닉을 데리고 아버지는 호텔로 데려갑니다. 또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죠. 닉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릴 때 불러줬던 자장가를 생각합니다. 이 노래가 아까 존 레논의 뷰티풀 보이라는 노래입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내 손을 잡아. 인생은 네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단다.
닉이 어릴 때 엄마도 없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자는 것을 보고 가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담담하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를 회상합니다. 계속 과거에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봅니다. 여기 지금 5살인 닉입니다. 엄마가 세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버렸고 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5살 때부터는 닉이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비행기를 태워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랑해. 모든 것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 미안해. 이걸 줄여서 모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애를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을까요? 근데 닉이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마음에 검은 구멍이 났다고 아빠한테 했다고 합니다. 5살 때부터 혼자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대에도 계속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 비행기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하염없이 생각에 잠깁니다. 닉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15살 때 뉴스위크에다 글을 썼는데 공동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걸 글로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식이 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보러 와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닉은 재활을 또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엄마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엄마 옆에 있어서 그런지 닉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마약을 끄는 듯. 근데 마약은 성공이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회복 중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4번째 재활원입니다. 본인이 마약을 거의 끊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메스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완벽해진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약에 빠지게 되었어요. 메스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온갖 약을 다 집어넣어도 늘 부족했어요. 재활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병에 대한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경각심은 생기지 않았죠.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네 문제가 뭐야? 저는 마약 중독과 술이라고 대답했죠. 그건 네가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지. 슬플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약이 아니어도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을 잘 마쳤습니다. 엄마 옆에서. 그렇게 닉은 돌아갑니다. 근데 닉이 이 장면에서 정말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결혼식을 떠올립니다. 그때가 9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데이비드가 그때의 장면을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날은 침착하고 잘했다. 안정돼 보였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데이비드 말처럼 자기가 좋은 것만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닉은 집에 돌아와서 졸업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고등학교도 들어가게 되었고 졸업도 이렇게 멋지게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멋진 날 닉에게는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졸업식 하고 아빠랑 헤어지고 갑자기 마음속에 또 마약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헤어지기 전에 아버지는 닉의 모습을 보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닉이 이상하다.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로 네가 다시 또 마약을 한다며 네가 선택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아버지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도 닉은 이 갈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오는 갈망 때문에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클럽 근처로 가게 됩니다. 클럽에서 옛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여자친구랑 마약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여자친구는 결국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닉은 또 재활원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닉이 재활원은 너무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친엄마한테 애원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부한 바로는 바닥을 쳐야 한다고. 그렇게 그냥 닉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음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해도 죽을 거야. 우리가 뭘 해도 그 애한테 영향이 없어. 이렇게 친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데이비드는 중독자들 모임에 갑니다. 이 말은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입니다. 딸을 마약 중독으로 잃은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산 사람을 애도하는 삶은 너무나 괴로운 삶이에요. 데이비드도 닉이 늦게 오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늘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닉을 묻었고 언제나 닉에 대해서 죽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5번째 재활원입니다.
닉은 외면받았다는 느낌도 있었을 거고 더 많은 마약을 하게 됩니다. 팔에 주사 바늘로 온갖 상처들이 나 있는데 아버지는 닉의 팔에 먹던 주사 자국을 보고 이걸 올렸습니다. 그렇게 나를 안아주던 그 팔에, 레고성을 쌓았던 그 팔에, 야구공을 던졌던 그 팔에 주사까지 했다고 아버지가 닉을 찾아가면서 연락을 받고 닉은 결국에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닉은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중독자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고 영리하고 멋진 아들이 마약을 했을 때는 자기 공격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고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멍청한 모습도 보였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모든 게 자기 잘못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닉이 태어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누구나 닉이 될 수 있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닉과 데이비드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닉이 너무 귀엽습니다. 닉은 현재 영화 찍을 기준으로 해서 8년째 마약을 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도 글을 쓰지만 닉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이비드는 영향력을 끼친 백인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닉과 동생들은 지금도 해안에서 만나서 밥을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닉이 파도를 헤쳐나왔던 장면입니다. 저는 닉의 파도 타는 장면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가족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희망이 있다. 박갑식이었습니다.